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하루길 거리에 있는 안동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윤가라는 양반집이 있었는데 대대로 과거에 급제의 벼슬을 하며 살아온 명문가였죠. 기와집 처마 끝에는 용머리 장식이 달려있고 넓은 사랑채와 안채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은행나무가 사계절 내내 집안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외아들 윤세한만큼은 부모님 속을 썩이기로 온 동네에 소문났어요. 눈발이 펄펄 흩날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기와 지붕 위에 포근하게 쌓이고 마당의 은행나무 가지마다 솜사탕처럼 눈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윤대감은 두툼한 속옷을 입고 한숨을 푹푹 쉬며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추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한지문이 발라진 글방 창문 너머로는 아들 세안이 또다시 책상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이고, 저놈이 사서삼경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머릿속에 남는 게 있겠나. 이 추운 날씨에도 공부는 안 하고 대감의 탄식 소리가 찬 공기를 타고 마당 건너편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20살이 넘은 세아는 하루 종일 글방에 앉아 있어도 한 줄 제대로 외우지 못했어요. 논어든 맹자든 글자만 보면 눈앞이 아른아른하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에는 온돌 위에 앉아 있으면 더욱 잠이 쏟아져서 아침에 외운 구절이 점심때면 까맣게 잊혀지고 저녁이면 아예 백지 상태가 되곤 했죠.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붓을 손에 쥐고 먹물을 찍어 종이 위에 그을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난초 한 송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 대나무가 하얀 눈을 맞으며 고개 숙이는 장면들이 살아 숨 쉬듯 붓끝에서 피어났어요. 마치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바람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림 속 새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 또 그림만 그리고 계시네요. 이 추운 날씨에도 붓을 놓지 않으시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여종 춘매가 살며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6살의 춘매는 이 집에 온 지 3년째였어요. 원래는 충청도 홍주 시골에서 살던 아이였는데 연달아 흉년이 들어 부모가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을 다른 집으로 보낸 처지였죠. 하지만 윤가 마님이 친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다른 집 여종들보다는 훨씬 나은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매는 하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머리는 동백기름을 발라 윤기나게 따내렸어요. 추운 겨울이라 저고리 위에 두툼한 조끼를 덧입었지만 그래도 물동이를 이고 걸어도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정했죠. 특히 웃을 때면 보조개가 살짝 패이면서 꽃처럼 예뻤습니다. 그런 춘매가 도련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감탄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아는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춘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춘매야, 너도 아버님처럼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구나. 20살이 넘어서도 이 모양이니 말이야. 세안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20해 넘게 들어온 핀잔에 이제는 마음도 무뎌진 듯했습니다. 어깨도 축 늘어져 있고 평소보다 목소리도 작았어요. 아닙니다, 도련님. 소녀가 보기엔 이 그림이 어떤 글보다도 훨씬 훌륭해 보이는걸요. 정말 멋있어요. 춘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세아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님조차 그림 그릴 시간에 책이나 보거라 라고 하실 뿐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진심으로? 그럼요. 이 매화 그림을 보니 마치 봄바람이 코끝에 스치는 것 같습니다. 꽃향기까지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눈 내린 산 그림도요. 정말 추위가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어요. 글은 머리로 읽는 것이지만 그림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 아닌가요? 춘매의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그 순간 세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자존감이 불쑥 올라와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는 느낌이었죠. 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재주를 이 어린 여종이 먼저 알아봐 준 것입니다. 허허, 너라도 알아봐 준다니 고맙구나, 춘매야. 세안이 쓴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짜 고마움이 진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춘매는 물동이를 머리에 인 채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도련님,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글로 이름을 날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림으로 훌륭해지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도련님께서도 그런 길을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두어라, 춘매야.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너만 혼날 테니. 그리고 난 그런 큰 그릇이 아니야. 세안이 손을 저었지만 춘매의 말은 이미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쓸모없다고 여겨왔던 자신의 재주가 혹시 진짜 값진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윤대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안아, 당장 이리 나오너라. 지금 당장. 춘매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꽉 붙잡았고 세안은 황급히 붓을 내려놓았어요. 대감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큰 화가 섞여 있었거든요. 아마도 또다시 과거 공부 이야기를 꺼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자랑채로 향하는 세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춘매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도련님이 꾸중을 듣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입술을 꽉 깨물고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세안아,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시시한 그림질이나 하며 세월을 보낼 작정이냐. 이웃집에서는 내 나이 또래가 벌써 진사시에 급제했다더라. 대감의 호통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춘매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련님은 분명 좋은 분인데 왜 어른들은 그걸 모르실까 싶었거든요. 그해 봄이 되자 마님의 몸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기침이 그치지 않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곤 했어요. 입맛도 떨어져서 평소 좋아하시던 죽도 몇 숟가락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춘매는 마님을 정성껏 돌보며 약탕을 끓이고 소화에 좋은 미음을 쑤어드렸어요. 춘매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내 친딸보다도 더 잘해주는구나. 마님이 춘매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차가웠습니다. 춘매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친어머니보다도 더 자상하게 대해주신 마님이었거든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님에 대한 걱정도 커져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한편 세안은 여전히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상황에서도 대감은 아들이 그림만 그리는 걸 못마땅히 했어요. 올가을 과거 시험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더 이상 집안 망신을 시키지 마라. 내 어머니 병도 내가 속을 썩여서 생긴 거 아니냐. 대감의 엄한 목소리에 세안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머니 병 때문에 마음도 무거운데 아버지의 핀잔까지 들으니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춘매가 해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정말 값진 재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죠. 춘매는 틈만 나면 세안에게 북과 먹을 챙겨주었습니다. 마님을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도 글방 청소를 하면서 슬쩍 세화선지를 놓아두기도 하고 물을 갈아주면서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라고 살며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작은 관심이었지만 세안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춘매야,
너는 정말 내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바쁜데도 신경 써주고. 그럼요, 도련님. 특히 지난번에 그리신 중림도는 정말 훌륭했어요.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리신 제비 그림도요. 정말 지금 당장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춘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세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좋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특히 어머니 병환으로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 요즘 춘매의 밝은 웃음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이런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춘매가 세안에게 먹을 갈아주는 걸 보고는 호통을 쳤어요. 여자가 감히 주인 앞에서 나불거려. 내일이나 제대로 하거라. 마님 간병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버님, 춘매는 그냥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어머님 간병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닥쳐라. 종년 주제의 주인 일에 참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분수를 알아야지. 대감의 호통에 춘매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기침을 하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세안이가 그림에 재주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춘매는 정말 나를 잘 돌봐줘요. 당신까지 그런 소리를 하시오? 병자는 말을 아껴야 하는데. 어휴, 저는 저러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각자 타고난 재주가 다른 거죠. 마님의 부드러운 말씀에도 대감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안은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주신다는 걸 알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병중에도 자신을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가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마님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약초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의원 선생이 하루 걸러 하루씩 오셨어요. 춘매는 밤새 마님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한밤중에 마님이 춘매를 불렀어요. 춘매야, 가까이 오너라. 네, 마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우리 세안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재주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거라.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아이를 알아봐 주겠니? 마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춘매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님. 제가 꼭 도련님을 도와드릴게요. 마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도련님은 분명 훌륭한 분이 되실 거예요. 고맙다, 춘매야. 너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날이었어요. 윤가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곡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안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죠? 장을 치르는 동안 대감의 성격이 더욱 까칠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아들에게도 더 엄하게 굴었어요. 이제 너를 감싸줄 사람도 없다.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 내 어머니도 내가 제대로 됐으면 하실 거야. 춘매는 마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세심하게 세안을 챙겼습니다. 상복을 입고 풀이 죽어있는 세안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고 글방 정리도 해드렸어요. 슬픔에 잠긴 세안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죽도 쏘아다 드렸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힘내세요. 마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건 도련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고맙다, 춘매야. 너마저 없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있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정돼. 세안의 말에 춘매는 가슴이 짠했습니다. 마님이 돌아가신 후 이 집에서 도련님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았거든요. 가을이 되자 대감은 세안에게 과거 공부를 더욱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세안은 여전히 책보다는 붓을 잡고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그림으로 달래고 있었거든요. 누런 국화꽃을 그리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외로운 기러기를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도련님이 그리신 국화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마님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 마님 생각이 나요. 춘매의 말에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국화 한 송이에 담아낸 그림이었어요. 춘매야,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렇게 덧없이 가을이 지나가고 다시 겨울이 오고 대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춘매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못마땅했어요. 아내가 없는 지금 집안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논에 물을 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윤가의 논은 마을에서 가장 넓었지만 해마다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논두렁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대감이 논둑을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장마 때마다 흙으로만 쌓은 논두렁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곤 했거든요. 그러면 벼가 절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 수확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감님, 올해도 이 모양이면 농사가 큰일입니다. 머슴 영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이미 몇 해째 반복되는 일이라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습니다. 대감은 아들 세안을 불렀습니다. 이제 22이 된 세안에게 집안일을 맡기려는 생각이었어요. 세안아, 공부를 못하면 집안일이라도 도와라. 이제 너도 어엿한 성인이니 집안 농사를 책임져야 한다. 네, 아버님. 올해 논두렁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거라. 만약 올해도 잘못되면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발붙이지 못할 줄 알아라. 대감의 엄포에 세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춘매는 밤늦게까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마님의 유언도 생각났고요. 새벽녘, 춘매는 세안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도련님, 잠깐 나와 보세요. 춘매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달빛이 비치는 마당 한쪽으로 나왔습니다. 춘매의 얼굴에는 진지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도련님, 혹시 그 붓으로 논두렁을 지켜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냐?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도련님의 그림 실력으로 뭔가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춘매의 말에 세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림과 논두렁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춘매야, 그림은 그림이고 농사는 농사 아니냐? 아니에요, 도련님.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본 일이 있거든요. 어떤 석공이 돌에 무늬를 새겨서 튼튼한 담을 쌓는 걸 봤어요. 혹시 도련님도 그런 식으로. 춘매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뭘 하셔도 더는 반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아는 춘매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실패하면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거든요. 다음 날 세아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논두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곳은 돌을 쌓았고 어떤 곳은 나무를 박았지만 모두 장마에 무너져 내렸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세안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춘매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읍내 장터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튿날 두 사람은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옹기장수, 철물장수, 그리고 돌을 다루는 석공들도 있었습니다. 세아는 한 석공이 작업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거친 돌 표면에 정과 망치로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고 있었거든요. 저 양반,
솜씨가 대단하네. 그렇죠? 저런 무늬가 들어간 돌이라면 더 튼튼할 것 같지 않나요? 춘매의 말에 세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춘매야, 나는 돌에 무늬를 새기는 대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림을요? 그래. 물에 견딜 수 있는 특별한 물감으로 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논두렁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제안의 아이디어에 춘매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역시 도련님은 남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세안은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튼튼한 돌들을 구해와서 표면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물에 견딜 수 있는 안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실험해봤습니다. 도련님, 이번엔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용과 봉황을 그려볼까 한다. 물을 다스리는 힘이 있다고 하니까. 제안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 봉황이 날개를 펼치는 장면들이 돌 위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하지만 대감은 이런 세안의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 그런 장난질이냐? 농사는 농사답게 지어야지. 아버님,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세안이 간절히 말했지만 대감은 코웃음만 쳤어요. 그리고 춘매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날, 춘매는 세안을 데리고 다시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도련님, 저기 도공이 만드는 기와를 보세요. 춘매가 가리킨 곳에는 한 도공이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기와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들은 햇볕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이 났어요. 저런 무늬를 논두렁에 응용해보면 어떨까요? 춘매의 제안에 세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단순히 돌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춘매야,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논두렁을 그냥 흙으로만 쌓는 게 아니라 예술로 감싸는 거로군. 두 사람은 도공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공은 세안의 계획을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그림을 넣은 무늬돌로 논두렁을 쌓는다고요?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세안은 기뻐하며 도공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특별한 무늬돌을 만들어 논두렁에 사용하기로 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세안은 곧바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루 종일 글방에 틀어박혀 무늬를 구상하고 돌에 새길 그림들을 그려갔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등 상서로운 동물들과 구름, 물결, 꽃무늬 등을 정교하게 그려냈습니다. 춘매는 세안의 작업을 도우며 붓을 닦아주고 먹을 갈아줬어요. 두 사람은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도련님, 이 무늬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춤추는 것 같아요. 춘매 덕분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어. 고맙다. 하지만 대감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점점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농사일은 제쳐두고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춘매가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못마땅했어요. 전연이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어. 대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이 살아계실 때는 춘매를 예뻐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대감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세안이 또다시 무늬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세안아, 내가 여종의 말에 노란하고 있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 저 계집년이 내 귀에 온갖 헛소리를 불어넣고 있지 않느냐. 대감의 호통에 세안은 당황했습니다. 춘매는 어느새 다가와서 두려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버님, 춘매는 저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도와주다니. 농사일은 뒷전이고 그림질만 하게 만든 게 도움이라고 하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춘매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처녀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안이 급히 말렸지만 대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안 된다니. 내가 이 모양이 된 게 다 전연 때문이 아니냐. 그날 밤 춘매는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살림이었지만 이 집에서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세안은 춘매가 떠나는 걸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감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거든요. 마당에서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춘매는 눈물을 닦으며 세안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도련님, 금빛 논두렁 꼭 지켜주세요. 춘매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도련님. 마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제가 해낸 것 같아요. 이제 도련님 혼자서도 잘하실 거예요. 춘매의 말에 세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하인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춘매야, 나는 도련님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춘매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윤가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안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세안은 혼자서 무늬돌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춘매가 없으니 모든 게 서툴렀지만 그녀가 남긴 말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금빛 논두렁을 꼭 만들어내겠어. 세안의 다짐은 간절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성공시키는 것만이 춘매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춘매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안은 홀로 남아 무늬돌 제작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춘매가 없으니 모든 일이 서툴고 외로웠습니다. 먹을 갈 때도 붓을 정리할 때도 그녀의 도움이 그리웠어요. 춘매가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세안은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해서 돌의 그림을 잘못 그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춘매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무늬돌 공사가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세안이 논두렁에서 돌들을 배치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지팡이를 짚은 늙은 승려가 나타났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군. 노승은 세안의 작업을 찬찬히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용과 봉황, 구름과 꽃무늬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거든요. 스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지나가다가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서 말이야. 그대가 이 모든 걸 만든 게요? 네, 그렇습니다. 세안이 정중히 대답하자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의 붓끝에는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담겨 있소. 노승의 말에 세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준 사람은 춘매뿐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요. 이런 정성과 마음이 담긴 작품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오. 노승은 소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이 도는 고운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받아두시오. 이게 뭡니까? 특별한 안료요. 이것을 돌 사이사이에 발라두면 그대의 작품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오. 노승은 황금빛 가루를 세안에게 건네주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기억하시오. 진심이 담긴 예술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오. 스님, 그런데 세안이 더 묻고 싶었지만 노승은 이미 산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거죠. 이상한 일이네. 세안은 손에 든 황금빛 가루를 들여다봤습니다. 햇볕을 받으니 정말 금처럼 반짝였어요. 무슨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승의 말을 믿고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세안은 무늬돌 사이사이에 황금빛 가루를 발랐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며칠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햇볕이 비치면 무늬돌들이 마치 진짜 금빛으로 흐르는 것처럼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반짝이고 봉황의 깃털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세아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분명히 무늬돌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저게 뭔가, 돌이 빛나네. 윤도련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야?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지만 세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습니다. 춘매가 말했던 금빛 논두렁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춘매야, 내 말이 맞았어. 정말 금빛 논두렁이 되었어. 세아는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오기 전에 논두렁을 완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기했지만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저런 게 과연 괜찮을까? 혹시 나쁜 기운이 들어온 건 아닐까? 금빛이 나는 돌이라니 뭔가 이상하잖아. 마을 어른들 중에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라 오히려 불안했던 거죠. 세아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니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춘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련님의 재주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떠올리며 세아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곧 장마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자신의 무늬돌 논두렁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였어요. 그날 밤 세아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춘매를 그리워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자신의 금빛 논두렁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궁금했고요. 춘매야,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 너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길 바란다. 여름이 깊어지고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매년 이맘때면 논두렁이 무너져 농사를 망치곤 했거든요. 특히 윤가의 논은 가장 넓어서 피해도 컸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대감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들이 만든 무늬돌 논두렁을 못마땅해 했지만 지금은 그것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감님, 구름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머슴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먹구름이 산 너머로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새져갔습니다. 세아는 글방에서 창문을 열고 논두렁을 지켜봤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무늬돌들이 빗물을 견뎌낼지 걱정됐거든요. 부디 무너지지 말아다오. 세안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마을 곳곳에서 흙물이 흘러내리고 다른 집 논두렁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논이 올해도 농사 망쳤네. 마을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가의 논두렁만은 꿋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무늬돌들이 빗물을 맞으며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물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금빛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것 좀 봐. 윤가 논두렁이 빛나고 있어. 정말 신기하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빛 논두렁을 보려고 나온 거였어요. 세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춘매가 말했던 대로 금빛 논두렁이 논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춘매야, 보고 있니? 내 말이 맞았어. 세안이 혼자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세아나, 네, 아버님, 내가 만든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대감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아들을 나무라기만 했던 대감이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버님, 내가 틀렸다. 내 재주가 이렇게 쓸모 있는 줄 몰랐어. 대감이 고개를 숙이자 세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인정이었거든요. 장마가 끝나고 며칠 뒤 마을에는 큰 화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집 논들은 모두 피해를 입었는데 윤가 논만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 보였어요. 저 논을 뭐라고 부르지? 금빛으로 빛나니까 금두렁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 금두렁이 좋겠다. 마을 사람들은 윤가의 논을 금두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게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시기와 두려움을 드러냈어요. 금두렁에 귀신이 붙었다더라. 그런 이상한 일이 자연스러울 리 없어. 혹시 우리 마을에 재앙이 내리는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거든요. 제아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을에 불안을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 세안에게 대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안아,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버님? 그래, 좋은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대감의 위로에 세안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춘매가 그리웠어요. 이런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세안은 금빛으로 반짝이는 논두렁을 바라보며 춘매를 떠올렸습니다. 춘매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우리의 금두렁을 보여주고 싶.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금두렁을 둘러싸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나뉜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서로운 일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고 했습니다. 금두렁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그래, 우리 마을에 귀신이 들어온 게 틀림없어. 마을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두렁을 철거할지 말지 논의하려는 것이었어요. 세아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작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였거든요. 아버님, 정말 금두렁을 없애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라, 세아나. 내가 막을 테니. 대감도 이제는 아들의 편이었습니다. 금두렁 덕분에 농사가 잘 됐고 집안의 명성도 높아졌거든요. 마을 원로회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대감과 세안이 참석해서 금두렁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윤대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마을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한 돌들 때문에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원로들의 말에 세안은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낡은 수레가 들어왔습니다. 수레를 끌고 오는 사람을 보고 세안은 눈을 의심했어요. 춘매? 정말 춘매였습니다. 몇 달 전 이 집에서 쫓겨났던 춘매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윤가의 마님과 비슷한 나이의 부인이 함께 있었어요. 춘매야. 세안이 달려가자 춘매도 반가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도련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이분은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나리 부인이세요. 금두렁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보러 오신 거예요. 나리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보니 정말 궁금해서 왔습니다. 춘매가 줄곧 자랑하더군요. 춘매와 나리 부인이
도착한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원로 회의도 잠시 중단되고 모든 사람들이 금두렁을 구경하러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나리 부인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논두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귀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나리 부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양반집 부인이 직접 와서 칭찬하는데 함부로 나쁘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춘매는 세안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정말 금빛 논두렁을 지켜주셨네요. 너와의 약속이었잖아. 저도 약속 하나를 지키러 왔어요. 춘매가 무슨 말인지 세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어요. 마을 원로들이 다시 모였을 때 춘매와 나리 부인이 함께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잠깐만요. 춘매가 앞으로 나서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논두렁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쌓은 것입니다. 춘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도련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걸 만드셨는지 저는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하나하나 돌에 그림을 그리시고 밤새워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춘매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떠나 있는 동안에도 계속 걱정했어요. 혹시 도련님이 포기하시면 어떡하나 해서요. 하지만 도련님은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그 순간 세안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춘매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 재주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세안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춘매는 저에게 용기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금두렁도 춘매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감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춘매야, 내가 옳았다. 그리고 세안아, 너도 옳았다. 대감의 인정에 세안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자신과 춘매를 모두 인정해 준 것이었어요. 나리 부인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없앤다면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을 원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금두렁을 철거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춘매가 돌아오자 금두렁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그 땅이 춘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신기해. 춘매가 돌아오니까 더 밝아졌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기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윤가의 금두렁은 마을을 넘어 웅구울에 소문이 났어요. 멀리서도 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마을은 금두렁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안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도화서에서 화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었어요. 임금님께서도 금두렁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안을 궁으로 불러들이셨거든요. 윤세안, 내 솜씨가 정말 뛰어나구나. 황송합니다, 전하. 앞으로 전국의 농과 밭에 이런 문의도를 만들어 보거라. 백성들의 농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세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의도를 전파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세안을 반겨주었어요. 금두렁의 명성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한편 춘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감은 춘매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친딸처럼 여겨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주었어요. 춘매가 시집 가던 날 세안이 특별히 그림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핀 그림이었는데 구석에 작은 글씨로 고마운 버세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련님, 이 그림 평생 간직할게요. 춘매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도련님께서 워낙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먼저 알아봤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평생의 벗이 되었습니다. 세안이 전국을 돌아다닐 때마다 춘매네 마을에 들러서 안부를 묻곤 했어요. 춘매도 남편, 아이들과 함께 가끔 금두렁을 구경하러 오곤 했습니다. 엄마,
저 예쁜 논두렁이 우리 삼촌이 만든 거예요? 춘매의 어린 딸이 물어보면 춘매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세안 삼촌이 만든 거야. 정말 대단하지? 세월이 흘러 세안과 춘매 모두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 때에도 금두렁은 여전히 반짝이며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농민들이 그 논에서 풍년을 이어갔어요. 어느 가을날 나이 든 세안이 춘매와 함께 금두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매야, 내가 그때 내 그림을 알아봐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련님, 숨겨져 있어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알아봐 준 덕분에 더 빨리 꽃 피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금두렁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금두렁처럼 영원히 빛날 것 같았어요. 마을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라서 각자의 재주를 찾아갈 것이었어요. 그때 이 금두렁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세아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아, 기억해 두거라. 사람의 가치는 신분에 있지 않다. 알아보는 눈과 믿어주는 마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니라. 남의 재주를 먼저 알아보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너희들도 언젠가는 논두렁을 금두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두렁처럼 반짝이는 꿈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금두렁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며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안과 춘매의 우정처럼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마음처럼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